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돼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시 기준 투표율은 3.64%로 지난 대선 같은 시간대보다 1%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6.35%로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뒤 유세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와 경기, 서울을 누비며 표심을 공략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스톱 밭인 부산과 대구, 경북을 돌며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처음으로 26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1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로 5개월 연속 3%대 고물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석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전 부근의 방사능 수치 상승이 감지됐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현재 투표율은 3%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이 3.6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 같은 시간대 2.38%보다 1%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6.35%로 가장 높고 대구가 2.94%로 가장 낮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야권 단일화 결과에 대해 기획된 협박 정치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한밤중 후보 단일화에 합당 합의까지 한 건 상당히 의문이 가는 대목으로 안 대표의 정치 생명을 놓고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단일화를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비판한 것은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오늘 확대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와 단일화한 것은 물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벌였던 오밤중 의원총회 쇼를 잊은 것 같다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로부터 또다시 선거운동 임명장을 받았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사과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여 대표는 어제 저녁 윤 후보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국민행복복지특별위원회 대외협력분과위원장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문자로 보내왔다며 정의당을 또다시 모욕하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시민을 조롱하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당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임명장을 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대신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사이 6만 8천 명 이상 폭증해서 26만 6천여 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186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내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만 6,853명입니다. 어제보다 무려 6만 8천여 명 폭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1.6배, 2주 전과는 2.4배, 5주 전과 비교해선 16배 정도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대통령 선거일인 9일쯤 확진자가 23만 명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이미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1, 2주 이내에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더 당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어제보다 58명 늘어난 1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97명으로 어제보다 31명 늘어 800년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전국이 전날보다 0.2%포인트 내린 50.5%, 수도권은 전날보다 0.1%포인트 내린 46.2%로 나타났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92만 5천여 명으로 어제보다 6만 8천여 명 늘었고요.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집중관리군은 14만 3천 명 정도입니다. 네, 정부가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해 왔는데 인원 제한은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소폭 조정한 거죠? 네, 정부는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밤 10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소폭 조정해 내일부터 곧바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인원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영업시간만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합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모두 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식당과 카페 등 12중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과 PC방, 오락실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12중의 시설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됩니다. 전 차장은 그동안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 중단과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놓고는 그동안 아직 유행 정점에 이르지 않은 만큼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역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완화를 주장해온 자영업자들은 제한을 조금 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민들은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장 반응은 어떤지 홍대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거리두기에 대해서 시기를 앞당겨 추가로 완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반응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홍대거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큰 매출 타격을 받은 상권 중에 한 곳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개강 이후 점심시간에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매출 회복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밤 시간대는 모임 인원과 시간 제한까지 겹쳐 있다 보니 그 어려움은 배가 됐었는데요. 완화된 방역 조치에 자영업자 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피해자 자영업 총연대 측은 영업시간 1시간 연장만으론 현장에서 체감되는 게 거의 없고 자영업자 비대위 측도 1시간 연장의 매출 증가보다는 인건비 부담만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며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시민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잘한 결정이라는 반응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감염 확산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걸 막는다고 해서 환자가 줄어들진 않을 것 같고 계속 이거를 제한을 한다면은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들어질 것 같고 점점 숫자가 늘어간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은 같이 조금 더 지금 형태로라도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로 뛰어오른 만큼 좀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유행의 정점을 찍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서둘러 완화하는 게 자칫 잘못된 신호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서 방역 지침 완화를 결정한 데 대해선 정치 방역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3%대의 고물가가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3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3%가 넘는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와 LNG 할당 관세 0% 적용을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국제 유가가 지금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드리 투주 자포리자 원전 대변인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자포리자 원전에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투주 대변인은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가 실질적인 방사능 위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원전에 대한 중화기 공격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가 자포리자 원전 부근의 방사능 수치 상승을 감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가운데 6기를 보유한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중대본 회의에서는 3월 5일 내일부터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1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3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이라든지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서 조금 앞당겨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에 거리두기 조정을 결정이 된 원인은 누적되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 전략의 변화와 상황 변화,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까지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11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또 소형업자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1시간 영업시간 연장을 실시하였으나 누적되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는 부족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도 예상 범위보다 매우 낮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의료체계가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확진자 억제보다 중증 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강도의 거리두기에 대한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격리체계 개편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최소화했습니다. 격리 대상과 기간을 축소하였고 방역 패스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행기가 커지고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이 거리두기의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도 매우 저하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두기 조정이 예전과는 달리 유행 규모와 시기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일선회복지원회에서는 방역 전문가들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모든 분과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서민 경제에 애로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제기되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정치권이나 또는 언론 등에서도 그간의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의견이 매우 다수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는 그런 상황도 아울러 고려를 하였습니다. 아직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점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과 질병청 분석 결과로는 향후 2, 3주 이내에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점이 분명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된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도록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여러분들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요구가 큰 운영 시간에 대하여 1시간만 연장을 하고 그의 사적 모임이라든지 대규모 행사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상 및 의료 체계는 아직까지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병상은 50.5%가 사용 중입니다. 중등동 병상은 45.3%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아직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경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전담 요양병원을 2,254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추가 병상 확보는 3월 둘째 주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환자실에 적용되던 재원관리 방안과 이것을 준중증과 중등증 병상까지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등증 병상 중에서 10일이 경과하고 산소 치료를 하지 않는 731명에 대해서는 일반 병상으로 이동 권고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료진께서 추가적인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소명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격리 치료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일반 병상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무증상 경증 환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동반 질환 치료를 위하여 일반 병상을 활용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서울대병원을 방문해서 일반 병동 내의 확진자 치료 현황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2월 20일부터 내과, 신경외과, 소아과 등 6개 병동에서 10분의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병원 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진과 일반 환자의 감염 사례도 없는 것으로 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무증상 경증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도 마련하고 의료계와 협의도 진행할 것입니다. 중환자의 전담 치료 병상의 가동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의 전문 의료력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도와주셨습니다. 국방부에서 적극 협력하여 내과, 응급, 마취과 전문의 등 206명을 신규 근육안을 코로나 중환자 진료에 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3월 12일부터 약 한 달간 중환자 전담병상, 간병 전담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의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재택치료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 참여 의료기관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검사 방법과 전화상담 처방에 익숙해지시면서 재택치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틀 전 8개 시도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계신 집중관리 환자 어르신들과 영상통화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재택치료의 생생한 경험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부족함이 없는지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택치료 중에 가장 중요하고 국민께서 가장 궁금해하신 분은 건강관리, 즉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확진 문자를 받으시면 보건소에 열대 연락이 없더라도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 상담과 약 처방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진 판정 이후에는 보건소 역학조사를 거쳐서 환자분들이 집중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건강관리 방법도 달라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집중관리군에 해당되시는 확진자분들께서는 집중관리 의료기관에서 매일 2번씩의 전화 모니터링을 받게 되십니다. 2번씩의 전화가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집중관리군의 경우에는 자신을 모니터링하는 집중관리 의료기관을 통해서 필요한 약을 편리하게 처방을 받으시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확진 판정 직후부터 필요하면 언제부터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받으시고 약 처방을 이 또한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원을 검색하시면 집 근처에 있는 동네 병원을 신속하게 편리하게 이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참여 의료기관을 계속 확대하고 환자분들, 보건소,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재택 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총력을 다해 중증과 사망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회복을 좀 더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을 23시, 그러니까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생경제 등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있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전투표 첫날 분위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YTN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차례로 불러보죠. 먼저 엄윤주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서울역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현호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은 어디죠? 네, 광주 상무 1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서울 지역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투표하러 온 시민들이 많습니까? 네,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는 시작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의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하기 위해서 손소독을 하고 또 체온 측정을 해야만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이미 투표를 마친 시민 몇 분을 만나보니까요. 출근 전에 이곳을 잠시 들러 투표권을 행사한 분도 있고요. 뽑고 싶은 후보를 향해 빨리 투표를 하고 싶어 서둘러 왔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모두 앞으로 5년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가장 많이 고민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을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무척 높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내일 이틀 동안 전국 3,552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는데 개인 신분증만 있으면 편하게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투표 용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인쇄되기 때문에 사퇴한 후보 기표란 옆에 사퇴라는 글씨가 함께 인쇄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후보직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이름 옆에는 사퇴라는 검은색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일 예정된 본투표 날의 투표용지는 이미 사퇴 발표 전 사전 인쇄된 거라 별다른 표기가 되지 않은데요. 다만 투표소에 사퇴한 후보자들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한 가운데 치러지는 만큼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이 관건이었는데요. 쉽게 말해 확진자들의 경우 오늘은 아쉽게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전투표 2일차인 내일은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돼 6시까지 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권자와 똑같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지만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염 우려로 인해 아무래도 투표소가 덜 붐비는 시간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확진자가 치료받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 10개소도 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모습처럼 투표소 앞에 마련된 마당이 점차 좁게 느껴질 정도로 시민들의 대기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길어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근을 했다가 잠시 시간을 내서 투표하러 오는 분들이 특히 눈에 띕니다. 광주는 제가 나와 있는 서구 18곳을 비롯해 97곳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읍과 면마다 한 곳씩 297곳에 달하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광주 지역 유권자는 모두 120만 8천여 명입니다. 광주 인구가 144만여 명이니까 광주 시민 83%를 차지한 셈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오전 11시까지 광주와 전남 사전 투표율은 각각 7.2%와 9.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전에 열렸던 대통령 선거가 지난 2017년 19대 대선입니다. 이 선거에는 광주는 33.6%, 전남은 34%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전국 평균 26%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가 거세지면서 투표소 가기를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전투표소는 투표 전날과 마감 뒤 방역 업체를 통해 소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투표 당일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구분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소에서는 선거인 사이에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불필요한 대화도 자제해야 하고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도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투표할 때 별다른 준비물은 필요 없지만 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은 꼭 챙겨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과 광주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치권 소식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과 대선 판세 등을 국회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석영, 김태민 기자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YTN 국회 스튜디오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대선 막판 극적으로 이뤄진 야권 단일화가 중도 부동층 표심에 미칠 영향이 초미의 관심인데요. 저와 함께 여야 취재하는 김태민 기자와 주요 이슈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작된 사전투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 모두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마쳤는데요. 김태민 기자, 투표 시기와 장소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일찌감치 이른 오전부터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는 만큼 그 지지층을 향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는데요. 투표를 마친 이 후보의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승리는 언제나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네, 이 후보는 애초에 오늘 유세 예정지인 강원 또는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가 서울로 급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전격 성사된 야권 단일화로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서울 20, 30대 청년과 직장인들이 많은 이 서울 도심에서 투표 동료와 지지를 호소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부산 남구에서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보수 지지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남권을 공략하면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윤 후보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윤 후보가 각별하게 사전투표를 당부한 건 그동안 노년층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투표 조작 시비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윤 후보가 직접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불신을 불식시키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어제 극적으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됐는데요. 네. 이 대선 판세에 미칠 후폭풍 그리고 표심 변화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단일화에 대한 여야의 해석과 대응 방안은 각각 어떻습니까? 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성사된 야권 단일화인 만큼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여야 모두 쉽게 단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대략 산술적으로 더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중 누구를 최종적으로 지지할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먼저 야권의 단일화 실패를 거의 확신하고 있던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24시간 비상체제를 선언하면서 남은 기간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결렬 사태를 꺼내서 이른바 역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지층과 부동층이 야권 단일화를 계기로 여권으로 총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란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단일화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야권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던 대선 막바지에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마지막까지 이슈를 독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그대로 윤 후보 지지층으로 흡수되진 않을 거란 객관적 해석과 함께 자만을 경계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진 점은 분명한 만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표심을 전부 끌어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3지대 사실상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남은 셈인데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 이런 전략이 돋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새로운 물결 김동연 전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각각 단일화를 이루면서 3지대 후보는 사실상 정의당 심상정 후보뿐입니다. 양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실상 심 후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의당은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3지대를 지지했던 표심이 전부 양강 후보에게 흡수되지 않을 거란 분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건데, 심상정 후보는 오늘 사전투표를 마친 뒤에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소신투표를 당부했는데요. 대선 기간 동안 낮은 지지율에 고전해왔던 심 후보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늘어날지, 또 이 표심이 양강 후보에게 미칠 영향은 또 어떨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초박빙이던 대선 판세 그야말로 안개 속에 빠진 모습입니다. 본투표까지 남은 닷새 동안 여야는 어떤 전략으로 나서게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24시간 비상체제를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이제 유세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만큼 부지런히 시간을 쪼개서 전국으로 유세를 떠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강원 지역 유세에 이어서 주말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선거를 판가름할 주요 유권자층을 수도권 20, 30대 청년층으로 보고 공을 들여왔는데요. 그동안의 불공정 시비, 또 부동산 실정 등으로 돌아선 청년층 마음을 돌리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찌감치 6박 7일의 유세 총력전을 예고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권을 주로 공략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합니다.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킨 만큼 기존 안 후보의 지지 세력을 고스란히 끌어안는 데 주력합니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원하는 지지층을 모두 끌어모으는 게 관건인 만큼 안 후보와의 합동 유세가 언제쯤 이뤄질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네, 김태민 기자와 사전투표 상황 그리고 야권 단일화가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회 특별 스튜디오였습니다. 대선을 엿새 앞두고 극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야권 단일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매번 후보들을 울고 웃게 했던 역대 대선 단일화의 역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이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사실상 결렬된 것 아니었냐. 이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된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결국은 뭐 무산될 거라는 뭐 분석이 거의 지배적이었잖아요. 네. 그 김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가 됐어요. 그 부분도 영향을 좀 끼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안 후보의 어떤 지향점이 상당히 협소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히 그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네. 그리고 27일 날 의원총회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어서 정치 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김동연 후보와 결합이 되면서 안 후보의 입장은 좀 애매해지기도 했고, 또 안 후보 주변의 원로들의 조언도 좀 영향을 끼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국민의당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 완주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스스로도 완주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같은 것, 특히 정권 교체가 만약 안 될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자신에게 미친 여러 가지 책임론 등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아마 전격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예, 배경을 좀 짚어주셨고요. 네. 지금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킨 윤석열 후보, 오늘은 영남 지역에서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유세 장면이 들어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부산에서 근무도 했습니다마는 학창 시절부터 부산역에만 내리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뭔가 재밌고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부산역에만 내리면 두근두근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산 분들 화끈하고 부산 멋지지 않습니까? 부산은 재미없고 초라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부산 시민들께 자기 찍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경제 대국에는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금융이나 교육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치로는 10대 무역 대국이고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 시스템이 구석구석에 부족한 점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부산이 서울만 해야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두 개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 하면 서울, 부산, 외국 사람도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이 부산이 엄청나게 발전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부산에 오면 새로운 걸 많이 봤습니다. 광복동뿐만이 아니라 부산이 새로운 문화의 가장 천병이었습니다. 여성분들의 패션도
부산에 와야 최첨단 세계 유행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데가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은 날아가는데 부산은 걸어가거나 기어왔습니다. 너무 뒤떨어졌습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 부산이 서울하고 격차가 너무 벌어졌는데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대단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산이 서울만 해야 대구와 광주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을 아시아 최고,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키우고 그 배후에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산업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은행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산을 발전시키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 그 재정 투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외자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돈 벌고 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도 더 잘 살고 부산의 근로자, 노동자들의 수입도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산업은행은 우리나라의 자본이 부족할 때 장기 저리의 외자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의 필수적인 산업을 키우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벌들은 현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역할은 할 게 없어졌습니다. 일반 은행화 되는 것보다 이제 부산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견인한 것처럼 이 부산을 서울만한 도시로 만드는데 그 역할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산업은행 직원들이 시위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부산 유세 장면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 발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대담 이어가 볼까요? 네,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단일화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할 텐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단일화가 정권 교체 성격을 조금 더 분명히 하는 만큼 역풍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진보 진영에 좀 결집을 불러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을 지지했거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유보층들, 민주당은 지지했으나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유보됐던 이런 유권자들에게는 결속을 강화하는 이러한 효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른바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더 결속함으로써도 역풍이 불 거다, 단일화가 국민의힘에게 이런 이제 논리거든요. 논리적으로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정권 심판론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정권 교체론, 정권 심판론을 떠안지 못했는데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되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게 물론 마지막에 정치 교체를 좀 얘기했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계속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뭔가 윤석열 후보에게 미치지 못했던 지지가 윤 후보에게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됐다라는 측면에서부터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고 그러니까 양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데
글쎄요, 양 두 가지 측면을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단일화라는 게 워낙 이번 대선의 큰 변수였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도 역시 이제 초박빙 구도인 것 같고 이제 여론에서 모르니까 어제 한 건 모르니까 박빙으로 접전으로 진행돼 왔던 선거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여전히 조금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양쪽이 다 일리가 있더라도. 예. 네, 반면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선거법상 3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새로 조사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어제 새벽에 단일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 유권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표심을 갖고 있는지는 결국 오는 3월 9일 날 개표 결과를 그래요.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뭐 이 정도 표심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는 일단 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 역대 대선에서 단일화는 어땠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교수님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5대 대선은 이제 이른바 우리가 DJP 연대라고 하는 DJP 연합 이제 그 선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대중 후보가 결국 당선된 거고 그 DJ와 JP 두 분은 뭐 정치 배경이나 정치적인 지향 이런 건 많이 달랐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각제라는 이제 정치적 약속이 있었고 이른바 요즘 말하면 공동연무죠. 김정필 총리를 제안하면서 이제 일정 부분 내각의 이제 조각권 같은 것도 주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저 때는 그리고 이인재 후보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선거이기도 해요. 예.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제 이른바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게 15대 대선입니다. 결국 어쨌든 간에 단일화가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가져왔다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15대 대선이. 그 16대 대선 같은 경우는 노무현 후보와 이제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가 됐는데 그때 여론조사로 했어요 그때도. 근데 저 때도 굉장히 그 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굉장히 서로 갈등을 많이 겪었죠. 그러다 어쨌든 간에 단일화가 이제 노무현 후보로 됐는데 대선 12월 19일이었는데 2002년도 얘기입니다. 네. 16대 대선 2002년도 12월 18일 날 정몽준 후보가 지지를 철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노무현 후보에게 표가 많이 갔다. 그래서 유리했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그때의 모델을 적용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 대선입니다. 바로. 어쨌든 나중에 정몽준 후보가 지지를 철회했지만 노무현 후보의 이 단일화가 되긴 됐던 거예요. 노무현 후보 이겼던 겁니다. 그리고 18대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후보와 박근혜 후보하고 싸울 때인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됐는데 이른바 아름다운 단일화가 안 됐던 거죠. 미국으로 출국했고 그래서 결국은 꼭 그 이유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박근혜 후보가 이겼던 그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더 거슬러 올라갈 때 이제 13대 대선 87년도 첫 민주화 이후 첫 대선이었는데 그때 이제 DJYS의 단일화가 안 되면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던 일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단일화가 논의가 됐지만 결국엔 또 불발된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18대 대선이 이제 이겼던 것이고 단일화가 불발된 거는 17대 대선 같은 경우는 아예 단일화 얘기가 별로 의미가 없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19대 대선 같은 경우도 이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보수 진영 간에 있었는데 그때 어차피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별 이 단일화 논의 자체가 진전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네. 별로 의미가 없었죠. 이슈화 되는데 한계가 있었죠. 네. 네. 일단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그래픽은 그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최근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여야 각 진영 그리고 여러 정치 분석가들이 내놓는 말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 단일화가 이른바 DJP 연합 모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과 총리직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누는 것 아니냐, 이렇게 권력 분점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이 있고, 또 앞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 단일화 효과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노무현 당시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가 대선 전날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들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봤는데 노무현 후보로의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었다. 이 부분에 또 민주당은 방점을 찍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단일화가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됐는데 안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어떤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도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양강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를 많이 느끼는 유권자들일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이 세 가지 부류를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안 후보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상태에서 이 세 부류가 어떻게 움직일까가 중요한데 중도층이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은 당연히 이제 윤 후보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 쪽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을 느껴서 안 후보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장담하기 어렵죠. 약간 반반 정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정권 교체라는 게 워낙 컸던 선거였기 때문에 여론조사 그렇게 나왔던 거 아니에요? 예.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정권 교체 쪽에 무게가 두어진다면 그건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이고 민주당 주장대로 아까 말씀하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나중에 불발됐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라는 그 논리가 작동된다면 이제 민주당이 유리할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쪽의 논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정권 교체 여론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단 그러나 이게 깜깜이 선거 기간에 됐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통한 어떤 여론몰이 컨벤션 효과는 그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네. 거고요.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복식조 대항이 만들어졌고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3자 구도로 가게 됐는데 결국에는 뭐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이걸 뭐 계속해서 저희가 뭐 추정을 할 뿐입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추정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제가 뭐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해서 지금 선거 기간 중에서 누가 이길 것 같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네. 것이고 단지 이제 사전 투표의 투표율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데 하나의 논거가 될 수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사전 투표는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 지방선거 때 이제 처음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사전 투표율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사전 투표가 올라갈 것 같고 비율이 그리고 지금 양강 후보들이 다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 두 후보가 다 했잖아요. 서울에서 하고 이제 윤 후보는 부산에서 이제 투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은 높을 것 같은데 이제 젊은층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사전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전 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사전투표를 말씀하셔서 사전투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좀 거론되는 게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예. 그래서 일단 뭐 사전투표 민주당에서 그동안 많이 독려를 해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고령층, 어르신분들의 투표율 그리고 이른바 2030 세대의 투표율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030 투표율이 좀 선관위가 지난 선거 때도 그랬고 네. 보면은 좀 낮은 편이에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네. 이번 선거에서 다 중요한 변수입니다만 세대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20대, 30대, 특히 20대가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그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고 60대 이상은 당연히 이제 윤 후보 지지가 많고 40대, 50대는 특히 40대는 이재명 후보 지지를 많이 하니까 투표장에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가서 투표를 해야지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사전 투표율로 해서 20대와 고령층의 나이 드신 분들, 60대 이상 분들의 투표율은 국민의힘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고 젊은 층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진보층이 유리하다. 그런 공식은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20대들이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이념적인 차원 말고 좀 실용적인 쪽으로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20대가 많이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건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그 40대, 50대 그러니까 우리 그 경제 활동의 주력 계층들이 투표 당일날 투표하기도 좀 어렵고 또 거주지, 주소지와 좀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기 때문에 40, 50 세대의 투표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민주당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40대는 뭐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대의 투표를 높임으로써 본 투표일 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막 독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어느 당이 유리한지는 나중에 결과를 결국 까봐야지 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투표율이 오른다고 해서 어느 당에 유리한지는 그건 뭐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3월 9일 개표 당일까지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투표,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권자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경남 고성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오늘 중서부와 호남, 부산과 제주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때 아닌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봄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중부와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비의 양이 적어 건조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7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